나는 내가 쓴 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시를 누가 먹어버리거나 숨 쉬어버려서 그대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내 시가 잠시만이라도 그 사람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10손가락 안에 꼽는 시 한 편이 바로 마종기 시인이 쓴 우화의 강입니다. 노트에 필사해 가며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화의 강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따 오프닝 멘트 끝나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종기 시인의 예술 산문집이 출간이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아름다움, 그 숨은 숨결이고요. 펴낸 곳은 엔드입니다. 마종기 시인은 1939년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학가인 마혜송과 현대무용가인 박외선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시절을 거쳐 미국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되었고 오하이오 의과대학 방사선과 및 소아과 교수 시절 그의 최고 교수에게 수여하는 황금 사과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후에는 연세대 의대의 초빙 교수로 본과 2년생에게 문학과 의학을 5년간 가르쳤습니다. 이 산문집에는 시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시적 감성을 자극했던 수많은 예술 작품과 모티브들, 그 눈부시던 감동의 순간들과 인생에 대한 성찰, 모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예기치 못했던 작별, 그리고 시의 행간 속에 고여있던 뜨거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종기 산문집 아름다움, 그 숨은 숨결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화의 강.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두가 어렵게 사는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그 가난이 싫어서 엉뚱하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해버렸고 대학을 졸업한 후 5년간의 의사 수업을 다시 그분의 옹고료에 기대기 싫어서 돈을 많이 주겠다는 미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지 반년 만에 내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평소의 믿음과 가난이 싫어 내가 그분의 슬하를 떠난 격이 되어 죄송한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보내신 편지에서 가난하지만 고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하신 글귀가 요즘에 와서야 새롭게 내 가슴을 울립니다. 그분은 가난했지만 의연하게 사시려고 했습니다. 명륜동의 작은 한옥도 통째로 은행 담보에 들어있어 온전한 제 집 하나 없었지만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려 하셨고 특히나 어린이가 학대받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외국에 나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처지라서 금곡의 그분 산소를 잘 돌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그분의 산소가 주위의 어느 산소보다 더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생전 그분에게서 조그만 도움을 받았던 한 구두닦이 소년이 이제는 장성하여 정성으로 산소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합니다. 고국을 멀리 떠난 외지에서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나의 방 벽에 걸린 그분의 붓글씨 가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웃는 낯으로 살자. 남을 아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늦게나마 그분이 말씀하시던 가난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밭꽃.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다. 건너집 지붕에는 흰 밭꽃이 수없이 펼쳐져 피어 있었다. 한밤의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밭꽃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밭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 방 툇마루에 앉아서 나눈 한마디. 얼마나 또 오래 서로 딴 생각을 하며 밭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제 들어가 자려무나. 네, 아버지.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내 아이들은 밭꽃이 무엇인지 한번 보지도 못하고 하나씩 나이 차서 집을 떠났고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 떨어져 사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내게는 귀하게만 여겨지네. 내 문학을 바꾼 수련의 생활. 내 시쓰기의 시작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첫째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피난살이 와중에도 학교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예술 전반에 걸친 교양과 예술을 바르게 감상할 줄 아는 눈과 귀와 머리를 갖는 것이라며 그 방면에 관심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빚을 내어 내게 중고품 악기를 사주셨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해주셨고 이름 있는 화가의 전심회나 기획전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면서 관람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나 내가 주위 친구보다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글쓰기 정도여서 여기저기 학생 잡지에 얄팍한 감상문을 써서 발표했고 이런 식의 글쓰기는 대학 초년생 때까지 이어져서 화집을 통해 거달기로 좋아했던 마티스나 세잔에 대한 반상이나 음반으로만 듣고 좋아하던 드뷔시나 라벨에 대한 인상을 시로 써서 멋을 부리는 정도였지요. 그러면서 그나마도 따라오지 못하던 주위 친구 앞에서 목에 힘을 주던 지지리도 부끄러운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시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엉뚱하게도 몹시도 망설이며 힘겨워했던 의과대학의 본과 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특히 해부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내 앞에 통째로 누워있는 시체를 찢고 자르고 만지면서 인체의 세부를 눈과 손과 가슴으로 느껴야 했던 그 새로운 경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이게 해주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내 문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시가 천천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요. 이런 변화는 그러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에서 시 쓰기와 시 읽기가 내 실생활을 위로하는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시를 쓴다는 것이 내 허영의 소산이 아니고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낯설고 물선 외국 땅에 와서 무지막지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보내준 비행기표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중소도시에 도착한 나는 바로 그날부터 고된 의사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년간의 인턴 생활은 내게는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서 제일 긴 한 해였고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기 때문인지 내 문학의 새로운 시작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한 해 동안 바쁜 말직 의사 노릇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한 달씩이나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 나는 100명이 넘는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지요. 삶과 죽음의 난간에 서서 고통의 마지막 신음과 삶에 대한 절절한 열망과 숨을 거두면서 어김없이 얼굴을 적시던 환자의 눈물을 보아야 했습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이나 인종이 다르기는 했지만 인간의 조건은 다 같은 것이어서 병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다 보면 어느새 서로 속사정도 털어놓게 되고 가끔은 그런 환자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된 환자가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면 대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내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환자의 부검률은 사망자 수의 70% 정도로 병원의 권유로 많은 환자 가족이 부검을 허락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나 자기 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환자 친구를 죽은 후에까지 부검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나같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이고 슬픔이었습니다. 담당 인턴은 부검의 전 과정을 꼭 지켜보아야 하고 부검 과정을 돕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함께 키득거리며 머리를 쓰다듬던 그 친구의 머리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뇌를 끄집어내어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싸늘한 철판 부검대 위에 누운 그 친구의 몸을 열고 폐를, 심장을, 간을, 신장을 잘라내어 사인을 본다고 다시 세밀하게 자르고 한정없이 몸 주위로 쏟아져 나오는 피를 물로 씻어내면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의사가 되려고 태연을 가장하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아픔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시간만 있으면 시를 찾아서 그리운 모국어의 단어 속으로 깊이 뛰어들곤 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사경을 헤매던 어린이를 며칠씩 정성껏 돌보아준 끝에 아이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나에게 안길 때의 충만감, 혹은 2달 반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200여 명의 신생아 출산을 도와 탯줄을 끊어주면서 들었던 새 생명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소름 끼치게 느끼면서 이런 신선한 흥분을 날 것 그대로 시로 쓰고 싶어서 안달을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아내고 또 죽어가는 환자를 보내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없이 지켜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영혼의 옷깃을 보는 듯했고, 그래서 외롭게 죽어간 수많은 친구 환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해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내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국어도 없고 가까운 친구 하나도 없는 외국에서 일상의 외로움에 오금을 움츠리고 공포와 슬픔과 환희의 절정을 매일 오가면서 살았던 몇 해 동안의 내 의사 수련은 엉뚱하게도 내 문학의 확실한 물거였고 내 시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외국에 나와 사는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고국의 시인 노릇도 오래 즐기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고국을 떠나 흘러다니는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떠나 살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지니게 되고 내 모국에 이리저리 뚫린 골목길에 조그만 입김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풀잎까지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려두었던 길고 파란만장한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 지식이나 정확성이나 엄정한 판단보다는 사랑과 이해와 조건 없는 포옹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의사였을 때는 보이는 것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했고 들리는 소리를 확실히 그리고 분별하며 듣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싶어서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듣고 싶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시인이라면 시인의 감성이나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고향으로 통한다. 둥지. 이 집에 들어서면 이렇게 편안하네. 눈비 헤치고 돌아온 상처의 새. 오늘은 둥지에 들어 편하게 날개 접네. 작가나 시인에게는
여행만큼 고향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철학자 정광식 교수라는 분이 쓴 고향이란 책을 읽었는데 좀 어려웠지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1945년 시인 릴케의 20주기에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연을 했는데 그는 시인 헬덜린의 비가인 빵과 포도주에서 가난한 시대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인은 고향 상실의 시대에 인간이 고향을 느끼고 그 흔적을 이끌어내어 귀향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인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이 갈 길 잃은 독자에게 귀향할 고향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고향에서 자기 동질성을 찾고 가지며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자기 존재를 완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시인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요구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글쎄, 나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동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6살까지 살다가 해방 1년 전에 아버지의 고향인 개성으로 귀국했고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지요.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한국 전쟁 때문에 남들같이 피난을 가서 어머니의 고향인 마산에서 온갖 고생을 했고요. 환도를 해서도 그 작고 낡은 집에 살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이어서 공군 군의관이 되어 3년간 공군 본부와 사관학교 등에서 군 복무를 했지요. 그리고 제대를 하자마자 한 달 만에 부모님 곁을 떠나 미국으로 의사 수련이랍시고 고국 고향을 떠났지요. 그때 선배 의사의 추천으로 간 것이 오하이오주의 중소도시였고 그 이후 오하이오에서만 37년 동안 미국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도 내 고향이 어디라고 당당하게 말할 처지가 못 되지요.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고향인 개성이 고향인가 했다가 나중에 호적 등본을 보니 명륜동의 그 집, 서울이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63세가 되자마자 은퇴를 했지요. 죽기 전에 얼마간이라도 한국의 시인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서울의 모교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의학을 가르쳐달라는 청도 있어서 첫 5년 동안은 한 해의 3분의 1을 서울서 살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은퇴해서 산 미국의 집이 차츰 엉망이 되어가고 아내가 또 많이 힘들어해 초빙 교수직을 사양하고 이제는 한 해에 2달 정도만 서울에 체류하곤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힘이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획하고서 귀국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출간하고 귀국할 때라면 관련된 할 일이 있기도 하지만 내 귀국은 거의 언제나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아는 시인을 만나 소주 한 병에 감자탕을 같이 먹는 것, 칼국수를 같이 먹는 것 정도겠지요. 언젠가 심심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후반에 고국을 떠난 후 태평양을 건넌 적이 100번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오고 5년 만이었던 그 첫 번째 귀국,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성묘를 가겠다고 나선 그 한 번에 계획된 귀국 말고는 귀국의 계획이란 낱말이 붙은 적은 없었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국과 고국의 친구가 그리워서 태평양을 오락가락 했던 것이지요.
서울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던가요. 한 해는 광화문 근처, 다음 해에는 강남이나 외국인 장기 투숙자가 사는 곳을 적당히 정해서 살다가 옵니다. 이렇게 고국을 떠나 산 지가 올해로 만 54년입니다. 오랜 세월이지요. 10여 년 전에는 파주 출판단지에 이기용 선생의 고마운 배려로 아동문학가 단체에서 부친을 위해 마련한 기념 조형물 근처에 부모님의 수목장 자리를 얻어 그곳에 두 분의 유분을 모셨지요. 남동생의 산소는 우리가 같이 살았던 오하이오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은 시카고에 살고 있고요. 나에게 고향이라는 특정 장소는 이렇게 희미하지만 고향이라고 할지 고국이라고 할지 하여간 부모님과 선조가 계시는 곳에 대한 회귀 본능 같은 것은 상당히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내 시에서도 고향이나 귀향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고향과 귀향 본능은 내 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했던 그 철학 교수의 고향이란 책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모든 생물은 잠복적으로라도 회귀 본능을 지니고 있다. 고향은 존재의 본 모습이며 귀향은 자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다. 귀향처럼 강력하고 근원적인 충동은 없을 것이다. 향수와 귀향 의식은 시간과 공간, 권력과 이데올로기,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적의 힘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도 이 귀향의 행로에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과 또 가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향은 늘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길은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귀향은 나그네가 된 인간의 귀착지다. 고향은 짐을 내려놓는 곳이다. 타향에서의 모든 상처와 수고, 티끌과 먼지를 털어버리는 곳이다. 고향은 나그네 됨을 벗는 곳이다. 꿈꾸는 당신.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을 당신은 어디서 구해 빈터를 채우는가? 내가 덮어주지 못한 곳을 당신은 어떻게 탄탄히 메워 떨리는 오한을 이겨내는가? 헤매며 한정없이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곳에 있기에 당신은 돌아눕고 하는가? 어느 날쯤 불안한 당신 속에 들어가 늪 깊이 숨은 것을 찾아주고 싶다. 밤새 조용히 신음하는 어깨여, 시고 매운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약 바르지 못한 온몸의 피멍을 이불만 덮은 채로 참아내는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새벽 침상. 아무리 인연의 끈이 질기다 해도 어차피 서로를 다 채워줄 수 없는 것. 아는지 빈 가슴 감춘 채 멀리 떠나며 수십 년의 밤을 불러 꿈꾸는 당신. 사랑하는 당신, 모쪼록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과 행복감을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돕는다 해도 나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당신의 빈 가슴을 다 채우기에는 늘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 자주 실망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이가 완전하지 못해 자꾸 상처를 받아 아픈 당신.
모쪼록 그 쓸쓸하고 추운 당신 가슴의 빈 구석을 당신의 아름다운 꿈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꿈의 공간을 주관하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지 당신은 벌써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 나이까지 나는 별것 아닌 내 시를 붙잡고, 아니 내 몸에 친친 감고 살아왔지요. 내가 만약에 문학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볼품없는 삶을 살다가 벌써 끝을 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는 편이고 신경질적이고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니고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이 길어진 외국 생활에서 오는 불만과 외로움, 사고와 행동의 제약은 정말 힘든 것이지요. 단지 이런 환경에서도 다행스럽게 내가 악착같이 문학을 붙잡고 살아온 덕분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청탁을 받은 3편의 시를 쓴다고 허우적대며 가슴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다가 겨우 끝을 내고 며칠 후 그 시들을 다시 읽다가 부끄럽고 부끄러워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십 년이지요. 사라진 시간만큼의 백발과 주름살, 억울하고 시원해서 밖으로 뛰쳐나오니 아, 주인은 단풍이 고운 가을이 와 있었네요. 낙엽까지 날려야 더 좋게 보이는 나이이긴 하지만 머리를 감싸고 짓누르던 풍경과 낱말들이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떠나는 시들이 내 마음의 스산한 내막을 소문내면 내년쯤에는 참 좋은 시가 찾아와 줄까요? 참 좋은 시 한 편이 나를 찾아와 줄까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 생사 여부를 떠나 부단히 변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나를 맡기거나 나를 의탁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맡기려면 적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선 찾아야겠지요. 그 중에 드문 하나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지고한 정신과 힘, 그리고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이 주는 구원의 약속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알기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우리들의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을 떠나 나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주는 그런 기둥을 하나 단단히 감아주고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면으로 온몸을 던져 상대하는 모든 예술이 그 기둥이 되어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빛이 나를 강하게 잡아주고 지켜주는 이상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